이러한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까지 한국에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재테크 이 수단으로서 이 부동산 투자가 유효하냐에 대해서 정말 논란이 많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돈을 벌었을까? 부동산으로. 이유는 뭐냐면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서 오른 건 돈 버신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전부 다 탈락이에요. 대부분. 그냥 내 집을 살고 있는데 내 집 올랐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팔 수도 없고. 팔아서 이사 가요. 그럼 그 집 다 올랐는데. 그래서 부동산으로 진짜 돈 번 사람들은 야야 그 김 과장 거기 반포에 집 사서 그 살고 있는데 돈 벌었잖아. 근데 그분은 사실 돈 번 건 아니에요. 물론 뭐 낫죠. 없는 것보단 난데 사실 진짜 돈 번 사람은 2주택자 이상들. 다주택. 네, 다주택자. 근데 정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벌기도 힘들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막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정말 맞어요.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뭐냐면 사면 일단 언젠간 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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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죠. 주식하고 뭐냐면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산 시점보다 가격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걸 꼭 투자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주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목적, 내 집을 해지하는 목적에서는 집을 한 채 정도는 언제를 고민하셔서 꼭 투자하시거나 사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이제는 아무 때나 사는 건 아니고 이제 언제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계속 강조하죠. 근데 이 언제라는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사람의 심리의 특성상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막 조바심이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스스로 뭔가 그럴 때 옆에서 이가 오를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듣고 하면은 그 타이밍을 잘 맞춘다는 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이제 거래량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이제 근원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냐면 이게 내 집 마련이라든지 어쨌든 집을 투자로 하거나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면 이걸 제가 비유하자면 스트라이크 없는 야구?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보통 타석에 들어서면 스트라이크 3개 하면 아웃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근데 투자는 여러분 스트라이크 없는 야구입니다. 계속 기다리셔도 돼요. 언젠가는 때가 와요. 어제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를 2017년인가요? 어쨌든 이런 시점부터 샀을 때 과연 수익률이 얼마 됐느냐. 수익률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사면. 네, 네. 기다려서 샀었으면, 떨어질 때 샀었으면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급한 마음으로,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공을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집이 약간 고민스러워요.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집은 약간 또 주식 투자하고는 다른 관점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으면 집을 또 투자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집도 기다리면 된다. 네. 그러면 그때 급매물도 나오고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제일 힘든 게 기다리고 있는데 잘 기다려요. 한 80~90%까지 잘 기다리다가 주변에서 누가 돈 번 거 보면은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 심리를 컨트롤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투자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철학이라든지 사학과 출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깊이 통찰하는 그 마인드셋이. 그래서 부자가 많지 않은 거죠. 저는 부자분들을, 자본시대에서는 부자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일종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시적으로 막 횡재해서 부자 된 분들 말고 꾸준하게 부자 되고 마지막에서도 부자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의 신념, 투자,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계신 거죠. 하여튼 그 말씀하신 대로 뭔가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사람 심리들 일반인들의 보통 그 사람들의 심리는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못 사고 오르면 더 오를까 봐 빨리 사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참 하면 어떤 식의 반응이 오냐면 야 그거 신이야? 내가 신이야? 그거 어떻게 해?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해? 여러분 일반인이 되려고 저희가 뭐 공부하고 책 보고 유튜브 보고 시간 나비하고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나아지려고. 좀 더 나은 수행을 얻으려고,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아보고 생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가 뭔가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일반인은 그렇게 못하니까 일반인은 그냥 아무 때나 사세요. 내 집 마련은 아무 때나 해요.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현실에 맞는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도움은 안 되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장기적 관점에서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주택은 이제 앞으로는 사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거주의 개념으로만 생각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일단 보면 자본주의 속성 자체가 돈이 계속 증가하는 구간,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경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사실 부동산은 반대로 거기에 유일한 대응 수단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미국의 그런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100년의 수익률이라는 보고서 등을 보면 자본주의 시대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적으로 준 건 부동산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소유라든가 뭐 임대 시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난 집을 안 살 거야 라는 차원의 접근보다도 사실 집을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의 대응 수단 그리고 자본주의 해지 차원에서 저희가 집을 볼 필요가 있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앞으로 빠지면 만약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 거냐면 잘 보세요. 그러면 또 이제는 시장에서 어떤 책들이 많이 팔릴 거냐면 인구 감소한다. 집값은 계속 빠진다. 네. 라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어요. 또 이렇게 오를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뭐냐면 이 부동산이 사용 목적으로 매매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인구가 줄거나 가구 수가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하고 별개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이런 어떤 투자, 자본의 속성 이런 것들하고 연계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야기하신 게 기다리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올 것이다.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이제 이 말씀이신데 이 얘기는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적정한 수준의 하락 수준일지 혹은 어떤 분들이 기대하는 정말 폭락 수준의 어떤 그 하락률일지 이거에 대한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안 산 사람은 폭락 기다리죠. 뭐 쉽게 얘기하면. 네. 전 투자는 그 예측이 아니고요.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폭락을 예측해요. 그러면 이분은 폭락이 안 오면 못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 내가 조금 뭐 10%를 하락하려고 생각했는데 5%만 하락하면 또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시장의 변화에 내가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자꾸 강조하는 게 대응을 거래량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가격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가격에 절대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막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하면 그거는 다 빠진 거예요. 그게 10%든 20%든 50%든 60%든. 그래서 함부로 폭락을 예측하거나 함부로 폭등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전문가들이 가장 유의할 점이에요. 그거를 이제 혹세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맞습니까? 다 틀렸어요. 맞춘 사람 없어요. 폭락과 폭등을 얘기한 사람. 그렇군요. 다만 가격이 변화가 있을 거다. 근데 변화의 방향성이 하락 방향이나 상승 방향이다. 근데 그 폭을 10%다 5% 얘기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입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고. 왜냐면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예측해요? 다만 방향성. 네. 네. 자, 하락하는데 대신 거래량을 잘 보시면서 매수 시점이라든지 내 집 마련 시점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본질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집값 하락을 얘기하면 뭐 저보다 폭락론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집값이 폭락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대신 이제 정도를 얘기하면 그건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군요. 근데 그 많은 수준의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트리거가 될 것이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온라인 시장 활성화로 뭐 이 오프라인 공실률이 높아지잖아요. 장사도 잘 안 되고 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이쪽에서부터 상업용 부동산서부터 이제 뭔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거든요.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일단 철저하게 내수 시장이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가게가 잘 되고 못 되고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이 상업용 부동산하고 주거용 부동산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그런 어떤 과거의 상황은 크진 않습니다. 어디하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연결이 돼 있냐면 뭐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소득 여기하고 관계돼 있어서 만약 거기에서 자영업자들이 이 상업용 부동산이 안 좋아서 소득이 줄어서 내 집을 팔 때 그러면 가격이 영향이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리스크를 전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통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통해서 과도하게 대출이 많다든지 이러면 이제 폭락이 오겠죠. 네. 근데 한국의 대출 자체가 글로벌하게 비교하면 굉장히 건전한 수준입니다. 규제도 많이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이게 리스크가 주택 쪽에 전이되는 것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자체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전 보는 거죠. 잘 되긴 힘들어도 여기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뭐 폭락하고 패닉이 오고 자체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좀 적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전에는 보통 우리가 그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 노후 대책용으로 많이 상가들을 이제 준비하셨잖아요. 상가를 매수하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 받기 위해서 혹은 뭐 꼬마 빌딩 뭐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잘 나가지도 않고 또 나간다 해도 좋은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가 같은 거는 이제 절대 분양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가를 분양받거나 사기는 되게 힘든 구간이고 그러시면 당분간은 좀 안 되실 것 같고요. 대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봐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자산가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건전해요. 자본 형성 자체가. 대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수입이 줄겠죠. 내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임대료가 줄 테니까.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거나 그런 분들이 약간 수입이 감소할 수는 있어도 사실 그 정도로 막 그것 수입이 줄어서 내 집을 팔고 뭐 이런 상황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고령 세대들이 사실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또 반대로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저금리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저금리 시대고 우리가 운영하는 자산의 어떤 수익률을 이제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보통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통해서 자꾸 과거의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건가요? 부동산도 좀 낮춰야 되나요? 기대 수익률을? 그럼요. 그거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저성장으로 가면서 모든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기대 수익률 자체는 떨어지는 거죠. 대신 변동성은 커질 겁니다. 어떤 변동성이요? 가격의 변동성. 막 이렇게 갑자기 빠졌다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저점에 서서 이렇게 막 갑자기 오를 때 사면 수익률이 또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높았을 때, 시장 평균 수익률이 높았을 때는 빈부의 격차가 크진 않아요. 근데 전체 시장 평균 수익률은 낮아진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럼 빈부의 격차가 커집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시고 집을 마련하시고 이럴 때 이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그 드라마 중에서 그 옛날 이야기에 1990년대, 80년대 이런 이야기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 중에서 어떤 그 화면이 있었냐면 거기서 바둑 두는 학생이 있었는데 바둑 상금을 5천만 원 탑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응답하라 뭐. 응답하라 1988에 보시면. 근데 거기에 보시면 마을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갑로늘박을 시작합니다. 자, 5천만 원을 뭐 할 거냐. 근데 거기서 은행 다니실 분이 요즘 뭐 은행 이자율이 낮아서 그렇지만 은행에 넣어놓는 게 제일 안전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 이자율이 몇 프로인데요? 은행 이자율 뭐 한 17%밖에 안 돼. 이러죠.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아줌마가 17% 때문에 거기 은행에 넣어놓는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뭐냐면 땅을 사라고 합니다. 일산에. 그랬더니 또 옆에서 무슨 소리야. 음마아파트를 사야지. 음마아파트가 그때 5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때는 잘 보세요.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물론 수익률의 차이가 났지만 복리로요. 그냥 은행에 넣어뒀어도 금리가 막 계속 올라가면 금리가 그렇게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굉장히 상당한 수익률을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을 사신 분하고 은행에 넣어놓은 분들하고 완전히 이렇게 차이 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투자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에서는 계속 강조하지만 when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예전엔 그냥 아무거나 샀으면 좋았어요. 언제나.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1등 우량주를 사야 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정말 핵심 지역 1등주, 그러니까 핵심 지역으로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핵심 지역에 사는 거 누구나 잘 알죠. 아는데. 그러니까 평수 상관없이 가격 없이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살면은 예를 들어서 그 40평대, 30평대 살 수 있는 거라도 그 돈 가지고 17평밖에 못 사도 어쨌든 이 중앙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거는 맞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냐면 기본적으로 입지라는 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잠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알고 있는 건 가격에 또 포함되고 하고 그걸 굳이 뭐 누가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격 변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언제나. 불패라는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지역도 가격 변동이 큰 거하고 안 큰 게 있습니다. 네. 특수한 사정이 좀 있는 거죠. 그때는 무조건 가격 변동이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하여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래량을 가지고 매수의 타이밍을 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낮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시점, 그 타이밍을 잡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이겠네요. 그런 고민들을 하시기 시작하면 시장의 변화가 읽혀지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장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러니까 보통은 그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가격을 보거든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지?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거래량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을 보죠. 그래서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고 빠지면 계속 빠질 것 같아서 가격만 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느껴지죠.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요. 그런 경우도 거래량을 봐야 될까요? 어떤 분은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서 지방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는 사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것처럼 절대 사지 말아야 될 건 없고, 지방도 좋은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역이나 내가 거주하고 싶은 동네, 내가 거주해야만 하는 동네를 보시면서 그 지역의 가격 거래를 이렇게 변화를 보시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지방 같은 경우에 변동폭이 좀 적어요. 무슨 일부 지역, 뭐 대내광이나 이런 지역들 보면은 변동폭이 되게, 뭐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 이런 지역 변동폭이 큰데, 지방 일부 지역은 가격 변동폭이 사실 굉장히 적거든요. 이런 데는 별로 기회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뭔가 습관을 이제부터는 거래량을 중심으로 자꾸 시장을 파악하려는 습관을 갖는 게 일단은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가격에 몰입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죠. 청약저축 통장을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분양 가격은 다 정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받으면 다 요새는 로또라고 생각하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건 싸니까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경쟁이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가서 이제 청약 폼 가져서 뭐 조건에 맞는 거 찾으셔서 청약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품이 많이 안 드는 일이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사실 문제는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이런 변화를 이제 보는 거고, 유통시장에서 충분히 좋은, 집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앞으로 분명한 것은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그 시점이 언제일지에 대한 그 타이밍만 잘 공부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근데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권은 7주 이상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집값도 이제 하향 추세여서 그런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신호는 이미 나타났고, 그럼 이제 거래량, 그러한 떨어진 가격에서 얼만큼 전내 대비해서 그렇죠. 늘어나느냐,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겠죠. 그렇죠. 지금 관건은 집값이 빠지느냐 올리느냐는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단계. 네. 과연 얼마나 빠지느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 회복되느냐. 어떤 변화로 회복되느냐가 사실 지금 우리가 고민할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한국 국내 부동산 시장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매수의 타이밍을 그 잡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이광수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